안녕하세요. 저는 곧 쉰이 다 되어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평생을 다해 갚아도 모자랄 덕을 베풀어 주신 감사한 분이 계세요. 부모 얼굴도 모르고 고위권에서 자란 제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분이시죠.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난 것은 고위권을 나가야만 하는 성년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나라에서 받는 정착금으로는 대학은커녕 사회 나가 살 집을 얻기에도 부족해 막막한 상황이었죠. 보통 성년이 된 보육원 친구들은 모두 숙식이 해결되는 공장으로 취직이 되었는데 저도 당장 무슨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장에 취직해야겠다고 마음먹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업에 뜻이 있다는 것을 안 보육원 선생님께서 저를 몰래 불러 제안하시더라고요. 남선아, 나는 네가 공장 말고 다른 데 갔으면 좋겠어. 제가 공장이 아니면 갈 곳이 어딨나요? 다른 친구들처럼 하루빨리 돈을 벌어야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죠. 너는 하고 싶은 공부가 있잖아. 그런데 공장에 들어가 일하고 어느 세월에 공부하니? 물론 공장에서 돈을 벌어 나중에 대학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나는 네가 공부할 시기를 너무 놓치지 않았으면 해서. 그럼 무슨 방법이 있나요? 공장 말고는 저를 받아주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지 말고 남선아, 너 남의 집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렇게 큰 살림 꾸릴 필요는 없어. 이 보육원에 얼마간 후원을 해주시는 기업에 따님분 집에 들어가는 입주가정부 일이야. 가정부요? 원장님께 부탁이 들어와서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듣자마자 네 생각이 났지 뭐니? 입주가정부니 공장에 가는 것보다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큰 기업의 자제분 집이니 집도 얼마나 좋을 거야. 그런 집에 살면서 집안일 해주며 남는 시간에 공부하며 대학 준비라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 저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제가 가도 되는 거예요? 물론이지. 나는 남선이니까 그 집에서 빨리 돈 모아 대학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특별한 기회를 얻어 공장이 아닌 어떤 큰 기업과 자제분의 입주가정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부님은 서울의 40평형대에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여자분이셨어요. 당시 나이가 40이었는데 저는 보자마자 언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젊어 보이고 품이 있는 여자분이셨죠. 그분의 아버님께서는 평생 기업을 위해 헌신하셨던 회장님이셨는데 일을 모두 첫째 아들과 경영인에게 물려주시고 남은 노년은 셋째 아들과 함께 보내시겠다며 미국으로 가셨다고 해요. 그렇게 혼자 남게 된 사모님의 집안일을 거들기 위해 제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이 사는 것이 이상했지만 그런 것을 대놓고 물을 만큼 눈치가 없진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그 사모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남선이 너도 내가 왜 결혼도 하지 않고 이 나이 먹도록 혼자 사는지 궁금하지? 네? 그게... 괜찮아. 처음 만난 사람들은 내게 의뢰 나이와 가족관계를 묻곤 늘 그렇게 궁금했거든. 돈도 명의도 있는 집에 고명딸로 태어났으면 여기저기서 며느리 삼으려는 기업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혼해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평생 결혼 한 번 못 했는지 말이야. 궁금하지만 그런 걸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래서 난 네가 맘에 든다. 이것저것 쓸데없는 질문도 하지 않고 궁금증에 가득한 얼굴도 숨길 줄 알아서. 그래서 나는 네가 이 집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사모님의 말에 저는 인정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지 알려주진 않았지만 어쩐지 그분이 제게 마음을 열었으니 많은 비밀을 알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직접 입을 열지는 않았고 부모님과 함께 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 남은 것이 그 일과 관련된 일 같다고 짐작만 했어요. 전 부모님께서는 나를 데려가려고 하셨지만 나는 한국에 남겠다고 했어.
나는 한국에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 왜요? 글쎄, 남선이 널 만나기 위해서였을까? 허허허. 사모님은 그런 말을 농담처럼 하셨고 저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사모님의 얼굴이 쓸쓸하고 슬퍼 보였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말하기 힘든 사연이 있나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사정이 있나 보다 했죠. 사모님 집에서의 입주 가정부일은 상상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평생 보육원에서 살았던 제게 그렇게 고급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었지만 늘 고급 식재료를 쓰시는 사모님 덕에 제 입도 호강했어요. 제가 보육원에서 자라지 않았더라도 그런 집과 그런 음식을 먹으며 자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사모님은 친구를 만나러 백화점에 나갔다 오실 때마다 제게 좋은 옷을 선물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남선아, 이거 한번 입어볼래? 너무 예쁘지 않니? 이걸 보자마자 너한테 잘 어울리겠다 싶더라. 사모님, 이거 너무 비싸 보이는데요. 내게 돈 이야기하는 것만큼 쓸데없는 것도 없단다. 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얼른 입어봐. 저는 한낱 가정부였을 뿐인데 사모님께선 제게 돈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부모도 돈도 없이 자란 제게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과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알려주시기도 했죠. 그러니까 사모님은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제겐 사회생활의 매너와 방향을 알려주신 엄마와 같은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외출 준비를 하시던 사모님께서 제게 저녁에 외식을 하러 가자고 하시더군요. 한 번씩 밖에서 밥을 사주시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무척 설레어하며 나갔습니다. 그곳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한강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고 영화 속에서나 본 근사한 식사를 했죠.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종업원이 가져다준 케이크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거든요. 대체 어떻게 사모님이 제 생일까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나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저만의 생일 케이크를 보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남선이 너는 참 순수해서 좋다. 생일 케이크를 받고 이렇게 기뻐한 사람은 없었어. 너무 감사해요, 사모님. 저는 이런 걸 처음 받아봐서.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사모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인데. 그렇게 생각했다니 내가 다 서운하다. 나는 너를 보면 딸 같아. 내 친구들 중에서도 너만한 딸이 있는 애들이 적지 않으니까. 그리고 선물은? 아니에요. 선물은 무슨요. 이렇게 근사한 곳에서 밥도 사주시고 이렇게 멋진 케이크도 주셨는데 어떻게 선물까지 받아요? 선물 없는데? 장난이고 지금 당장은 너에게 줄 선물이 없어. 근데 어쩌면 네가 선물을 받아갈 것도 같다. 네? 남선이 너 내가 잠이 들고 난 후에도 새벽까지 깨어있던데 침대 밑에 책까지 숨겨두고 몰래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사모님 집에서 일하러 온 건데 공부한다고 하면 제 욕심에 일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세상에 누구도 공부한다는 너만한 애를 나무랄 사람은 없단다. 너 대학 가고 싶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육원에 살면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서 저도 사회복지사가 돼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도 하고 돈도 모아서 꼭 대학에 가려고요. 남선이 너 착하구나. 그럼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렴. 저녁 시간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일이 없는 시간엔 언제든지 공부해도 좋아. 그렇게 숨어서 몰래하지 말고. 만약 남선이 네가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에 붙으면 내가 대학 등록은 다 내줄게. 네, 사모님,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만나요.
너도 너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잖아. 나중에 꿈이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큰 산 일인지 알게 되면 그때 내 마음을 알 거야. 대신 대학에 가더라도 내 옆에 있어주렴. 그렇게 저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생일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집안일을 틈틈이 하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다음에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세상 누구보다도 축하해 주시며 큰 꽃을 가지고 입학식에도 데려다 주셨어요. 그렇게 사모님의 배려를 받아 대학에서 공부도 해보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기만 한 게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했는데 사모님께서는 딸 키우는 재미를 알겠다시며 더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어요. 사모님의 마음에 보답하고자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도 집안일이나 사모님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지 했지요. 어느 날 사모님께서 선물 받으신 와인을 함께 마시자며 불렀어요. 근데 남선이 너는 소개팅 같은 건 안 해? 소개팅이요? 아, 제가 무슨 연애예요. 연애에는 관심 없어요. 너 나이 때 연애 안 하면 언제 하니? 나이 들어서 연애하려고 하면 사람도 없어. 한창 예쁠 때 연애도 해봐야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사랑해보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 기억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단다. 사모님도 평생 기억되는 사랑을 해본 적 있어요? 그럼 나도 했지. 아마 죽기 전까지도 생각날 것 같아. 저는 아직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애에도 관심이 없나 봐요. 뭘 알아야 관심을 두지. 일단 누구라도 만나봐. 사랑은 달콤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눈물도 준단다. 나는 눈물이 남은 사랑을 했지만 너는 웃음이 남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어쩐지 사모님의 표정이 슬퍼 보였는데 그때 마신 와인으로 취해 그렇게 보이는 건가 했어요. 더 묻고 싶었지만 와인에 취해 잠이 들어버렸죠. 그리고 저는 얼마 뒤 소개팅으로 호감 있는 친구가 생겼고 데이트란 것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사귀게 되나 했는데 그 남자애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너 궁금하다는데 만나러 가지 않을래? 너희 엄마를? 갑자기 왜?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사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연애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여자랑 연애했으면 하시거든. 제대로 된 애? 뭐 학벌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런 거 말이야. 집안도 좋았으면 하시는 거지. 부모님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어? 부모님께 말씀은 드렸어. 좋은 학교 다니고 착하고 집안도 잘 사는 애라고. 집안이 잘 산다니?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딱 보면 알지. 너 입고 다니는 옷, 행동 그런 거 보면 다 티가 나는데. 그리고 내 친구 말로는 네 엄마가 태워다 주시는 거 보면 차도 비싼 외제차라고 하던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께서 사주신 옷과 사모님께서 가르쳐주신 매너가 저를 있는 제 자식처럼 보이게 한다는 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그런 오해를 사고 또 그 오해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는 그 순간이 너무 슬펐거든요. 저는 그 남자애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의 끝이 좋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미안해. 네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야. 부모님이 안 계셔서 지금은 아는 분의 집에서 도움받고 사는 것뿐이야.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그럼 고아로 자랐다는 거야? 그게 너와 만날 수 없는 이유라면 어쩔 수 없지. 나를 좋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저의 첫 연애는 허무하게 마벨 내렸고 그게 제겐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선 안 됐는데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제게 술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고 사모님께서 물으셨어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모든 일을 털어놓았고 사모님은 술 창고에서 가장 비싼 양주를 꺼내셨죠. 부모가 없다는 것을 흠으로 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맺을 필요가 없어. 슬픔도 배움이 되지만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마시고 오늘 펑펑 울어 쏟아내고 내일부터는 잊어버리자. 우리 착한 남선이한테는 더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사랑 같은 건 안 할래요. 전 그냥 사모님이랑 이렇게 같이 살래요.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꼭 돌연 사랑을 찾아 훌훌 떠나보내더라. 우리 엄마도 내가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산다는 말을 참 좋아했어. 진짜 그렇게 되니 썩 좋아하시지도 않았지만. 부모님께서는 사모님이 결혼하길 원하셨어요? 어떤 부모든 다 원하지 않아도 결국 제 품을 떠나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자식이 떠나 살게 될 둥지에 욕심이 많으셨단다. 둥지요? 그런 게 있어. 나중에 너도 알게 될 거야. 사모님께서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나? 하하하, 나라고 왜 안 하고 싶었겠니? 나는 그냥 오랫동안 반항을 한 거야. 부모님한테 나는 당신들을 위해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 그렇게 못된 반항을 했단다. 그러니 남선아, 너는 반항이 필요한 부모가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나는 네가 꼭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모님은 제게 큰 위로가 되어주셨고 저는 그 일을 금방 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모님 집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대학 졸업을 앞두게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면에 좋은 차를 내어드리는데 갑자기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선이 너 곧 졸업인데 어떻게 할 생각이야? 네? 일단은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런 거짓말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 교수님한테 지방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할 기회 얻었잖아. 네. 사모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일주일 전에 네가 친구랑 전화하는 거 들었어. 남들은 원해도 갖기 힘든 기회를 받은 걸 보면 교수님한테 예쁨 많이 받았나 보다. 네, 감사하긴 한데 뭘 망설이는 거야? 설마 지방에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사모님을 두고 가요? 솔직히 여기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사모님 곁을 떠나면서까지 지방으로 가고 싶진 않아요. 남선아, 너는 어리니 앞으로 살면서 해야 할 경험도 많고 겪을 일도 많을 거야. 교수님께서 신경 써주신 자리에서 인정받고 경력을 쌓는 것 또한 너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이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렴. 나는 네가 나를 떠나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모님을 떠나다니요. 솔직히 저는 그것도 자신 없어요. 사모님께서는 저를 딸로 생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받아본 적도 없는 엄마의 사랑을 주신 분이신데 제가 어떻게 사모님을 떠나요? 제가 없으면 앞으로 밥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해준 밥이 제일 좋다고 하시고선. 별 걱정을 다 한다. 남선이 네가 없으면 내가 굶어 죽기라도 할까봐? 당분간은 나도 미국에 가볼까 해. 부모님 건강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얼마간은 미국 오빠 집에 가보려고. 그러니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렴. 사모님, 제가 필요하신 일이면 언제든지 불러주셔야 돼요. 무슨 일이든 사모님이 연락 주시면 어디에 있든 당장 달려올게요. 네? 그래. 네가 그렇게 이야기해주니 든든하구나. 그렇게 저는 눈물로 사모님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미국에 가게 되었다고 하셨지만 그게 저를 위한 일임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마음의 짐이 무거워 떠나지 못할까봐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저는 가끔씩 찾아뵙겠다는 인사를 남긴 채 지방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사모님이 한동안 미국에 계셔서 가끔씩 편지를 주고받으며 소식을 전했지요. 국제전화라 통화 비용이 비싼 데다가 시차가 맞지 않아 통화하기도 어려웠거든요. 또 가끔 사모님이 한국에 오시면 만나 옛일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후회되는 거라면 딱 그때였어요. 한창 저도 사는 게 너무 바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몇 년이 훌쩍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독립해 나간 자식처럼 굴면서 사모님과 연락도 자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사모님 친구분이셨어요. 사모님처럼 마음씨가 고운 분이셨는데 당시에도 자기 딸이 입던 좋은 옷을 물려주시곤 하셨던 분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어두운 목소리로 전한 소식에 저는 세상이 다 무너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모님이 암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수술했지만 예후가 좋지 않고 항암 치료로 많이 힘들어하시며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다며 저를 찾으신 거죠. 한 번씩 정신이 들 때마다 남선이 네 이야기라는데 어떻게든 찾아야겠다 싶어 이렇게 찾아 연락했어. 와줄 수 있겠어? 당연히 제가 가야죠. 당장 가야죠. 그렇게 연락을 받고 찾아간 병원에서 알아보기도 힘들 만큼 살이 빠진 채 누워있는 사모님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누구야? 남선아, 남선이 맞지? 내가 죽기 전에 남선이 네 얼굴을 다 보는구나. 사모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저한테 연락하셨어야죠. 어떻게 수술 받을 때까지도 저한테 연락을 안 하세요? 아픈 내가 잘 살고 있는 너를 찾아 뭐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일이 있든 저를 찾으라고. 사모님께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을 하든 당장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찾아뵀어야 했는데 사모님이 절 찾지 않으셔도 제가 찾아갔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네가 이렇게 왔잖아. 울지 마렴. 나는 네가 연락 없어서 좋았어. 네가 열심히 사느라 바쁘니 얼마나 다행이야. 정말 마음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늘 기품 있었던 사모님께서는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곧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길로 일을 그만두고 사모님 감병에 힘썼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일을 하면서 노인 요양원에서도 일했던 경험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루라도 더 살게 해서 치료를 돕겠다는 일념으로 24시간을 붙어 감병했습니다. 네 일은 어쩌고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지금 저한테 사모님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내가 네 발목을 잡은 것 같아 마음이 쓰인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 마음 쓰이시면 벌떡 일어나시면 되겠네요. 그래야 제가 걱정 없이 제 할 일 하러 떠나죠. 저 보내고 싶으시면 얼른 일어나세요. 내가 어쩌다 너같이 예쁘고 착한 애를 만나서 다 늙고 가족도 없는 팔자의 호강이다. 이게 뭐가 호강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사모님께서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시다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네가 하는 일이 왜 없어. 울지 마렴. 남선아, 너한테 부탁이 있어. 뭔데요? 뭐든지 말만 하세요. 저는 사모님 죽으래도 죽을 수 있어요. 죽지는 말고 내 방 옷장에 보면 금고가 하나 있단다. 비밀번호는 1209. 내가 죽거든 그 안에 있는 상자를 그곳에 있는 주소를 찾아 주인을 찾아주겠니? 죽다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주인 찾아주고 싶으신 게 있으면 벌떡 일어나셔서 사모님께서 직접 가져다 주세요. 진작 그러고 싶었는데 내가 이 나이 먹도록 그러지 못했네. 아프기 전에 한번 찾아가 볼 걸. 이 꼴이 돼서 찾아가지도 못하겠어. 남선이 네가 꼭 가져다 줘. 그렇게 곱게 웃던 얼굴에 드리워진 슬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죠. 왜 자꾸 죽을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사모님 은혜를 갚으려면 더 오래오래 살아주셔야죠. 네가 있어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러니? 내게 더 해줄 것이 있다면 그것뿐이야. 그 산자를 꼭 그 사람한테 가져다 줘. 그럼 난 내 숙제를 다 끝낸 듯이 홀가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자꾸 어디 가시려고 그러시냐고요. 안 돼요, 사모님. 아무 데도 못 가요. 저는 사모님 절대 못 보내드려요. 절대 죽게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눈물을 훔치는 제게 사모님은 제가 알겠다고 할 때까지 신신당부하듯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뭔지 궁금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사모님께서 제게 그런 부탁을 하시고 미련 없이 떠나실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제 간절한 바람과 달리 사모님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고 결국 몇 달을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시다 하늘의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잃은 듯이 괴롭고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 사회에 환원되거나 대부분 조카분들 앞으로 상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사모님께서 제게 지방 시골의 작은 땅과 건물을 남겨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선아, 너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살고 싶다던 네 말이 오래도록 남더구나. 네 꿈에 나도 도움이 되고 싶어. 그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써다오. 보육원이나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남겨주신 것이죠. 가족들에게도 그 재산에 대해 절대 손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놓 나머지 재산을 조카들에게 상속하신 것이고요. 저는 그분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분을 위해 제대로 해드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모님을 위해 일한 것으론 그 은혜를 갚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모님께서 죽기 전까지도 간곡히 부탁하셨던 그 일을 위해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에는 양손에 다 들어올 만큼의 상자와 함께 주소가 적힌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지만 저는 그 길로 바로 그 쪽지의 주소를 찾아갔어요. 그 집은 평범한 가정집이었고 나를 맞이하기 위해 나온 사람은 흰머리가 지긋한 노신사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사모님과 같은 연배였고 저는 보자마자 그분이 사모님이 찾던 사람이라는 걸 알았네요. 저는 윤주란 씨 심부름으로 왔어요. 주란이 심부름이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찾답니까? 지금 주란이는 어디 있습니까? 사모님께서는 며칠 전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저는 생전 그분 밑에서 일을 돕던 가정부였어요. 주란이가 죽었다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주란이가 왜요? 암이셨어요. 죽기 전 그분께서 고혜석 씨를 찾아 이 상자를 전해달라는 말을 남기셔서 찾아왔습니다. 주란이가 죽었다고요? 우리 주란이가... 그분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힘들게 제가 건넨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집 안으로 안내했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사모님이 왜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남았는지, 왜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분의 얼굴이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알게 되었어요. 사모님께서 그분께 남긴 상자 속에는 편지와 반지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 기억한다는 듯 그 반지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커플링 2개가 있었지요. 나처럼 비겁한 사람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더라면 나도 용기를 냈을 겁니다. 그분께서는 반지와 편지들을 어루만지며 슬프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날 두 분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저는 그날 듣게 되었어요. 두 분이 처음 만난 것은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큰 기업의 자제, 명문대에 입학한 사모님께선 그때도 미모가 대단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많아 문제가 됐었는데 한 번은 지독한 스토커가 붙어서 곤란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 일로 집안에서 사모님께서는 원하지 않았던 개인 경호원들을 붙여 학교에 보내신 거죠. 그때 사모님을 경호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그분이셨던 겁니다. 늘 원거리에서 사모님을 지켜보고 따라다니는 경호원들이 있으니 친구들 사이에서도 니야감이 들고 유난 떤다는 말이 나와 너무 싫었다고 해요. 그만 좀 따라오라고요. 아니면 티를 내지를 말던가. 안 됩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반드시 아가씨가 보이는 곳에서 지키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다들 쳐다보는 거 안 보여. 대통령 딸도 이렇게는 학교 안 다니겠다. 제발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안 된다니까요. 거기 서세요. 그래서 사모님은 경호원들을 따돌리려고 온갖 애를 쓰셨는데 그러다 악질 스토커에게 봉변당할 뻔한 것을 그분이 구해주신 것이죠. 사모님도 매우 놀랐고 그 일로 경호원이 붙어다니는 생활을 어느 정도 감수하시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그만 둘이 눈이 맞아버린 겁니다. 생각만 해도 험난한 관계였죠. 돈 많은 기업가 고명딸과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고졸 출신 경호원이라뇨. 우리 아버지가 무섭진 않아? 무섭지. 회장님 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안 돼. 물이라도 끼얹어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질 수 없다고 하겠지.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면 죽여버린다고 하실지도 몰라. 그래도 헤어지지 않겠다고 할 거야. 진짜? 진짜로. 나는 뭐라도 해봐야지. 회장님 허락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허락? 하하하. 우리 아빠가 허락하실 것 같아? 미리 상처받을까봐 말하는 건데 우리 아빠는 혜석 씨가 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빠는 꿈이 많은 사람이고 그 꿈을 위해 내 결혼도 이용하실 뿐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모르겠어, 나도. 그냥 나는 지금만 생각할래. 지금 행복하면 됐지. 경호원이라는 명분을 세워 둘이 알게 모르게 사랑을 키우며 데이트를 하곤 했는데 결국 당시 회장님 눈에 발각되어 문제가 커진 겁니다. 내가 내 딸 경호하라고 붙여놨더니 내 딸을 깨어내? 내 딸을 구해내고 내 신임을 얻어내더니 그 틈을 타서 이런 짓까지 벌이다니. 이런 팔직한 놈을 만나. 죄송합니다, 회장님. 처음부터 그럴 작정으로 만난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너 같은 놈들 모르는 줄 알아.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지? 부모는 오래전부터 노점 장사에 자기 명의로 된 제대로 된 집도 없더군. 자네 집이랑 우리 집안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부족하네. 그건 알아? 압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제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집안도 별 볼 일 없지만 주란이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지켜봐 주세요. 제가 주란이 평생 웃게 해주겠습니다. 주란이 생각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면 이렇게 못하지. 너는 상상도 못할 만큼 위에 사는 주란이는 자기 수준에 맞는 남자랑 살게 되면 재력과 명예, 남들의 부러움만 사고 살 텐데 고작 그 아이 향한 사랑으로 우리 주란이를 어떻게 웃게 해주겠다는 거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세상에 그럴 사람은 없네. 자네 가난이 결국 그 가짜는 사랑도 밀어내겠지. 회장님, 아닙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잔말 말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게. 다시 우리 칠환이 곁에 나타나지도 말고. 그랬다간 그 별 볼 일 없는 인생에도 더한 바닥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줄 테니까. 회장님의 무시무시한 협박에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만 그분과 사모님은 절대 서로를 포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사모님은 회장님의 눈을 피해 몰래 집을 나와 그분을 만나신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의 부모님께서 하신 노점이 모두 압리당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고 합니다. 노점이긴 하지만 그곳에서는 많은 상인들이 암묵적인 동의를 얻어 장사했는데 어느 날 한 번도 없었던 대대적인 단속으로 그 길목의 상인들이 물건을 압리당하고 쫓겨난 것이죠. 사모님과 그분은 회장님의 입김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사모님은 그 길로 집을 나와버렸다고 해요. 미안해.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다면 거짓말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진 뭐든 하실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아니야. 이게 어떻게 네 탓이야. 사과할 필요 없어. 네 탓 아니야, 주란아. 그렇다고 이렇게 집을 나와버리면 어떡해.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혜석씨, 나는 아빠가 가진 돈이나 명예 같은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혜석씨랑 있고 싶어. 그래도 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부모와 월세집에 살고 있던 그분은 사모님이 집을 나와 자기 집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자신의 가난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지 있을 수만 있다면 그깟 가난이에 무슨 문제가 있나 했어요. 솔직히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내가 열심히 벌면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지란이가 그 비좁은 제 방에 앉아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만 누렸을 여자가 나 때문에 급이 낮아진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맑은 웃음을 지켜줄 자신이 저도 모르게 점점 지쳐간 겁니다. 하지만 사모님께서는 제가 아는 사모님이시라면 괜찮으셨을 거예요. 네, 알아요. 시란이는 제가 솔직하게 말했더라도 괜찮다고 했을 겁니다. 그 여자는 애초에 물질에 욕심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나하고 자라길 그렇게 자랐으니 돈 쓰는 법을 안 거지. 없었어도 잘 살았을 겁니다. 그냥 내가 비겁했어요.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어느 날 회장님께서 몰래 저를 찾아와 제게 집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집이요? 주란 씨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확실히 헤어지면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번듯하고 깨끗한 집을 주겠다고요. 제가 그 집을 받았어요. 나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고 능력 없는 부모를 외면할 순 없었어요. 내가 사랑만 포기하면 부모님께 집이 생기고 노점을 엎어버리겠다는 협박에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때 받은 그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란이는 그걸 다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예상은 했지만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내가 끝까지 사랑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나도 속물처럼 아파트를 받고 헤어지자 했으니 말입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신 반지는 다름 아닌 사모님이 준비하신 결혼 반지였다고 해요. 결혼식도 무엇도 필요 없으니 반지 하나 나눠 끼고 함께 살자면서요. 그 예쁘고 착한 여자의 프로포즈를 받는 날 저는 이별을 말했습니다. 놀라 잡을 줄 알았는데 지란이는 생각보다 덤덤하게 제게 그랬어요. 기다리겠다고요.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서 와달라고. 언제까지고 기다리겠다고. 근데 지란이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그분은 정말 가슴 아프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거기다 사모님께서 남기신 편지에는 그동안 그분을 기다리며 담았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와 회유에 넘어가게 될 것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었다고. 이왕 받을 거 집도 받고 더한 것도 받아야지. 왜 겨우 집 하나 받고 말았냐는 사모님다운 농담도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철없이 무턱대고 집을 나왔다가 돌아간 뒤 사모님 때문에 어머님의 건강이 나빠진 것을 보고 한계를 느꼈었다고 해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결혼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고혜석 씨가 사모님을 떠난 게 아니라 사모님이 고혜석 씨를 잠시 놓아준 것이었다고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책감이나 미안한 마음 갖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또 기다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기다리겠다고 한 것도 사모님이니 오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한 적은 하루도 없었다고요. 하루는 너무 그리워 한 번은 찾아가 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미 결혼을 한 고혜석 씨를 보고 차마 눈앞에 나타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분의 행복한 삶에 작은 돌이 될 수 없다면서요. 그분은 사모님의 편지를 읽고 아이처럼 엉엉 울더군요. 머리가 하얗게 센 70살이 다 되어가는 어르신의 오열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가슴 아픈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몇 번이나 가고 싶었는데, 몇 번이나 만나고 싶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어도 죽기 전에 이 반지라도 끼워주고 보냈을 텐데. 그렇게 하늘 사무친 목소리로 그분은 후회를 거듭했습니다. 10여 년 전 사별한 후부터는 오래전 그 연인이 너무도 애틋하게 그리웠는데도 다 늙어 뒤늦게 나타난 자신이 피해가 될까 싶어 한 번을 찾아가지 못한 것이 너무 한이 된다고요.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편지 끝자락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기다리겠다는 말은 당신을 만나야 끝날 일이니 먼저 하늘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천천히 오세요. 집으로 돌아와 젊은 날의 사모님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어쩐지 쓸쓸하고 슬퍼 보였던 얼굴, 눈물이 남은 사랑을 했다던 그리움이 가득 담긴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때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그리움을 그저 견디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사모님을 설득해 만나게 했을 텐데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사연을 제가 끄집어내지 못했다. 그런 자책도 들더군요. 그렇게 사모님의 숙제를 끝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뒤 뜻밖의 충격적인 일이 전해졌습니다. 제 번호로 부호 연락이 와서 보니 다름 아닌 사모님의 옛 연인 고혜석 어르신이었어요. 너무 놀라 달려간 장례식장에서 저는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하며 힘들어하시던 그분께서는 얼마 전 폐암 진단을 받으셨고 진단을 받자마자 속수무책으로 병세가 악화되셨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사람의 생명이 꺼져갈 수 있는지 자식들은 모두 참담한 심정으로 그분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수술도 불가해 이도저도 못하고 있던 말도 제대로 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 어르신은 자신의 장남을 불러다 부탁하셨답니다. 반드시 반지를 끼운 채로 보내달라고. 그리고 남은 반지를 조남선 씨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아마 아실 거라고. 아버지께 무슨 사연이 있는지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생전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귀한 연이 계시다.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지금쯤은 두 분이 만나셨을 거예요. 저는 그분의 유지대로 사모님의 납골당을 찾아가 밝게 웃는 사모님 사진 옆에 남은 반지를 두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부디 그 반지를 곱게 나눠 끼고 웃고 계시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그분 아드님께 부탁을 드려 사모님 옆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드렸어요. 아드님께서는 그분의 사연을 전해 들으시고 오랜 고민 끝에 그렇게 해달라 허락을 해주셨죠.
본인 어머님도 계셔서 쉽지 않은 선택이었겠지만 죽기 전까지도 그리워하셨던 그 얼굴이 생각나 차마 거절하기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인연은 죽어서도 즐기게 따라온다고 하죠. 오랫동안 사모님의 죽음으로 아주 힘들었는데 이젠 사모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생전 이루지 못할 인연을 찾아 떠나신 거란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게 누구도 주지 않았던 엄마와 같은 사랑을 주셨던 사모님께서 부디 하늘에서 그분을 만나 못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